당신이 개념 없는 MZ나 말통 안 되는 꼰대 영상을 보고 댓글창에서 한마디 했던 그 순간 누군가의 통장에 돈이 꽂혔습니다. 그 한 줄의 분노 댓글이 창출하는 광고 단가는 당신이 감동적인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을 때보다 최대 5배 더 비쌉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노를 표출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비싸다니? 플랫폼은 평화로운 콘텐츠보다 싸우는 콘텐츠를 더 비싸게 광고주에게 팝니다. 당신이 화를 낼수록 광고 노출 시간이 늘고 플랫폼의 매출은 올라갑니다. 당신의 분노가 상품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한 걸까요? 더 소름 돋는 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나면 왜 우리가 서로를 그토록 미워하게 되었는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려면 인터넷이 지금과 전혀 달랐던 시절로 잠깐 되돌아가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소셜미디어는 사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마이스페이스가 있었고 초기 페이스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팔로우한 사람들의 근황이 올라온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되는 방식이었죠. 알고리즘이 무엇을 먼저 보여줄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올라온 글이 있으면 어제 글이 보이고 오늘 올라온 글이 있으면 오늘 글이 보였습니다. 투명하고 단순하고 그래서 사실 별로 자극적이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유튜브가 조용히 하나의 숫자를 바꿉니다. 그 숫자는 조회수였습니다. 유튜브는 이 숫자를 알고리즘의 핵심 지표로 삼고 있었는데 2012년에 그것을 시청 시간으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조회수보다 사용자가 얼마나 오래 화면 앞에 앉아 있느냐가 광고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이후 10년의 인터넷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시청 시간이 목표가 되자 알고리즘은 이제 한 가지 질문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이 사람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을까?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사용자를 붙잡아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데이터로 학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알고리즘은 점원처럼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요리 영상을 봤으니 요리 영상을 더 보여주고 여행 영상을 봤으니 여행 영상을 추천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알고리즘이 더 강력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보다 뭔가 심장이 쿵 내려앉거나 뒷목이 뻣뻣해지는 영상을 볼 때 훨씬 오래 앉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더 이상 점원이 아니게 됩니다. 손님이 나가지 못하도록 복도 한쪽에서 싸움 구경을 끊임없이 틀어주는 존재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여기서 멈췄더라면 어쩌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18년 페이스북이 훨씬 더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그해 페이스북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합니다. 명분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게시물을 수동적으로 스크롤하며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화와 토론을 나누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MSI라는 지표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의도만 보면 훌륭합니다. 더 많은 댓글, 더 많은 공유, 더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시물을 피드 최상단에 올리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리즘이 찾아낸 가장 상호작용이 활발한 콘텐츠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풍요를 주는 게시물이 아니었습니다. 댓글창을 전쟁터로 만드는 게시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거나 특정 세대를 도마 위에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담긴 게시물. 이런 콘텐츠에서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공유가 쏟아지고 각종 이모티콘 반응이 터졌습니다. 알고리즘은 그것을 품질 좋은 콘텐츠로 학습했고 더 많은 사람의 피드에 밀어 올렸습니다. 좋은 의도가 최악의 결과를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페이스북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알고리즘은 화나요 이모티콘 반응에 좋아요보다 5배나 높은 가중치를 이미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것이 허위 정보와 혐오 콘텐츠를 증폭시킨다고 수년에 걸쳐 경고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그 경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가까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분노를 만들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돈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돈은 분노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알고리즘이 타락한 방식입니다. 악당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소름 돋습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어떻게 분노를 시청 시간으로 치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사실 수십만 년 된 구형 컴퓨터입니다. 하드웨어는 현대식입니다. 뇌 용량도 크고 언어도 쓰고
논리도 구사합니다. 그런데 운영 체제가 문제입니다. 이 기계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핵심 방식은 아직도 수렵 채집 시대의 코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맹수를 피하고 부족을 지키고 낯선 자를 경계하도록 설계된 운영 체제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 뇌를 해킹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만 년 전에 우리 안에 심어져 있던 이 구형 코드를 발견해서 그냥 실행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 버튼의 이름이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뇌 안쪽 깊숙이 있는 아몬드 크기의 구조물인데 한 가지 일을 매우 잘합니다. 위협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바람인지 포식자인지 따질 시간도 없이 즉각 몸을 긴장시키고 도망칠 준비를 시킵니다. 이성이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냐고요? 200m초/초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입니다. 이 200m초 안에 편도체는 이미 뇌의 통제권을 가져가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사실상 꺼집니다. 이것이 뇌과학자 데니얼 골먼이 말한 편도체 납치입니다. 납치라는 단어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과정은 그만큼 급격하고 이성이 개입할 물리적 틈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대 갈등 영상을 볼 때 그냥 팩트를 확인하러 보는 건데? 물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 영상의 썸네일을 클릭하는 순간 편도체는 이미 반응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개념 없는 MG의 충격적인 행동이라는 텍스트를 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 집단에 대한 위협 신호로 읽습니다. 사회적 위협도 생존 위협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성은 비행 모드에 들어간 뒤에 우리는 팩트를 보러 클릭했다고 생각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분노일까요? 불안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왜 알고리즘은 분노에 그토록 의존하게 됐을까요? 이건 알고리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특성을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입니다. UC 버클리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긍정적인 감정에는 매우 빠르게 적응합니다. 귀여운 동물 영상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감정은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분노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다릅니다. 이것들은 생존에 직결된 위협 신호이기 때문에 뇌에 훨씬 오래 강하게 각인됩니다. 좋은 기억은 흐려지는데 나쁜 기억은 선명하게 남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는 이 특성은 우리가 진화를 통해 획득한 생존 전략입니다. 알고리즘은 이것을 압니다. 만약 플랫폼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영상만 보여준다면 우리의 뇌는 그것에 금방 익숙해지고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어 결국 앱을 닫게 됩니다. 반면 분노를 자극하는 콘텐츠는 뇌를 경계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더 보게 하고 더 오래 붙잡아 둡니다. 분노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가장 안정적인 연료입니다. 알고리즘이 긍정적인 영상 대신 분노를 자극하는 영상을 밀어주는 것은 우리 뇌의 이 특성을 수억 개의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에코챔버, 즉 나와 비슷한 생각만 모인 방음실로 이해합니다. 내가 진보적인 콘텐츠를 보면 진보적인 것만, 내가 특정 세대의 콘텐츠를 보면 그것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쿠르츠게작트가 짚어낸 이 역설은 이렇습니다. 알고리즘이 진짜로 하는 일은 당신을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로만 둘러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분노할 만한 반대 진영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골라서 끊임없이 들이미는 겁니다. 에코챔버가 아니라 적전시관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이나 황당한 발언이 계속해서 추천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당신을 더 오래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년 전에 진화한 우리의 부족 본능, 즉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고 외 집단을 경계하는 그 오래된 코드는 소셜미디어가 던져주는 극단적인 타세대의 캐리커처들을 보면서 그대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뇌는 영상 속 인물을 우리 부족에 쳐들어온 이방인으로 처리합니다. 편도체가 울리고 이성은 꺼지고 우리는 댓글을 답니다. 이것이 알고리즘이 우리 뇌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해킹이 아닙니다. 발굴입니다. 수만 년 전 묻어둔 코드를 그대로 꺼내 21세기 플랫폼 위에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뇌의 취약점을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큰 규모로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직접 말해주는 숫자를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욕대와 케임브리지 연구진이 SNS 게시물 270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어떤 언어가 콘텐츠의 확산을 결정하는가? 연구진이 찾아낸 숫자는 이겁니다. 외 집단을 향한 적대적 단어가 게시물에 하나 추가될 때마다 그 게시물이 공유될 확률은 67%씩 뛰어오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 하나. 67%. 요즘 애들은 이라고 쓴 게시물과 요즘 개념 없는 MZ들은 이라고 쓴 게시물의 확산 속도는 수학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욕이나 혐오 표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특정 집단을 지목해서 비판하는 단어 하나면 충분합니다. 분노의 확산은 이렇게 정밀하게 계량화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야 사람들이 그런 글에 더 반응하는 거 아니냐? 알고리즘은 그냥 반영할 뿐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내부 문건이 폭로된 이후에는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프랜시스 하우겐이 2021년 의회에 제출한 내부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화나요 이모티콘의 좋아요보다 5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분노 콘텐츠에 더 반응하는 것을 관찰한 뒤에 플랫폼이 그 분노 반응을 인위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분노 반응 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겁니다. 회사 내부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것이 허위 정보와 혐오 콘텐츠를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그 경고를 받았고 2019년 9월까지 3년 가까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담배 회사들은 자사 제품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겼습니다. 하우겐이 청문회에서 꺼낸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빅테크도 똑같다고 독성을 알고 있었고 이윤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당연한 반론 하나를 꺼내야겠습니다. 그래도 세대 갈등은 진짜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리즘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실제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공정성, 개인주의 같은 실제 가치관 항목을 비교했더니 세대 간 실질적인 차이는 10에서 15% 수준이었습니다. 응답자의 62%는 이 갈등이 미디어에 의해 과장됐다고 답했고, 갈등의 진짜 원인으로는 세대 차이가 아닌 고용 형태와 빈부 격차를 꼽았습니다. 퓨 리서치도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전 세계 19개국 응답자의 평균 65%가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의견을 더욱 분열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그 갈등이 미디어를 통해 부풀려졌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알고리즘은 평범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99%의 일상적인 세대 간 교류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대신 상식을 파괴하는 1%의 극단적인 사례를 선택적으로 추출해서 수백만 명에게 반복 노출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1%를 전체 세대의 모습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찻잔 속의 파도를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 쓰나미처럼 보이게 만드는 편집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화면 속의 이야기로만 끝났다면 어쩌면 그냥 넘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분노가 스크린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진상 MZ 쇼츠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현실 세계 어딘가에서는 채용 담당자가 20대 이력서를 서류 단계에서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카페 입구에 조용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60세 이상 입장 제한. 화면 속 코미디가 현실의 바리케이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사실 그 쇼츠 영상의 상당수는 처음부터 분노를 팔기 위해 기획된 겁니다. 동남아시아의 일부 콘텐츠 제작업체들은 배우를 고용해 무개념 MZ나 갑질하는 꼰대를 연기하게 만들고 하루에 10개씩 20개씩 영상을 찍어냅니다. 상황극입니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널 운영자들은 유튜브와 틱톡의 광고 수익만으로 연간 2억에서 4억 원을 법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소름 돋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영상을 보다가 이거 완전 가짜네, 주작이잖아 라고 댓글을 단 그 순간 제작자는 그것도 수익으로 챙겨갑니다. 알고리즘은 댓글의 내용이 칭찬인지 비판인지 읽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를 셉니다. 댓글이 달렸다, 체류 시간이 늘었다, 이 영상은 반응이 좋다. 그렇게 판단하고 더 많은 사람의 피드에 밀어 올립니다. 비판 댓글은 제작자에게 보너스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파이프라인은 놀라운 속도로 사람을 바꿉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무 기록이 없는 신규 계정이 세대 갈등 영상을 하나 클릭한 이후 단 3일에서 5일 사이에 추천 피드의 80%가 극단적인 혐오 콘텐츠로 재구성됩니다. 누적 시청 시간은 95분에서 120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120분입니다. 영화 2편도 안 되는 시간에 당신의 추천 피드는 전혀 다른 사람의 것처럼 바뀝니다. 그 피드를 반복해서 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는 분노 상태를 기본값으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분비되면서 공감을 관장하는 옥시토신 분비가 최대 25%까지 억제됩니다. 타인을 같은 인간으로 느끼는 능력이 서서히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뇌는 신경 가소성, 즉 반복되는 자극에 따라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혐오 콘텐츠를 반복해서 보면 뇌는 적대적 귀인 편향 상태가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마주치는 무고한 탓에 대해 사소한 말이나 행동도 공격이나 위협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성격이 알고리즘에 의해 조금씩 재조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만 끝난다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사회 전체로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일스로프트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세대 갈등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5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세대 혐오는 댓글창의 감정 배설이 아닙니다. 실제 경제적 파괴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 뒤에는 항상 구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00년생 이후 지원 불가라고 적힌 것을 마주한 사람, 카페 문 앞에 안내문을 읽고 돌아서는 사람,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스테레오타입이 그 사람의 이력서를 서류함 밖으로 밀어냈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문 앞에서 돌려 세웠습니다. 인트로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분노가 팔리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 이건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분노가 팔리는 과정에서 당신의 뇌가 바뀌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기회가 닫히고 우리 사회의 연결이 조금씩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만 팔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현실도 함께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지금 우리는 사실 이미 달라진 겁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시스템은 어디로 가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도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DSA가 시행되면서 세계 최초로 플랫폼이 알고리즘 설계도를 정부 조사관에게 공개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십 년간 영업 비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분노 수익화 공식이 이제 법적 현미경 아래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알고리즘 전문 감사기관인 유럽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생성형 AI가 결합되면 분노 산업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과거에는 100만 명에게 똑같은 거짓말 하나를 던졌다면 앞으로는 100만 명에게 각자에게 맞춤화된 거짓말 100만 개를 던질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신만을 위해 실시간으로 설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앱을 다 지워야 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디지털 디톡스가 답이냐고. 일부는 실제로 스마트폰을 버리고 전화와 문자만 되는 덤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식이 생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는 아닙니다. 훨씬 더 간단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의 세대 갈등 영상을 마주했을 때 이거 나를 화나게 해서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건 아닐까 하고 0.5초라도 생각한다면 그 순간 알고리즘의 편도체 납치는 실패합니다. 200m초 만에 이성을 꺼버리도록 설계된 시스템 앞에서 딱 그 0.5초의 생각이 이성을 다시 켜는 스위치가 됩니다. 이것이 인지적 주권입니다. 알고리즘이 뭘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건 실제로 작동합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의 뇌는 같은 자극에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분노 유발 영상의 썸네일을 볼 때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편도체 반응이 먼저 오지만 이 구조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직후 전두엽이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아는 것이 탈출구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영상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분노가 팔리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당신은 그 분노를 사기 전에 가격표를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왜 그 타이밍에 당신 앞에 놓였는지, 누가 그것으로 돈을 버는지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화면을 보더라도 이것을 아는 뇌와 모르는 뇌는 이미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